그녀들의 표정에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서울 종로 한복판 줄까지 길게 늘어선 유명 식당 앞에서 한 일본 여성이 갑자기 일본어로 누군가를 향해 싸늘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또 다른 일본 여성이 결국 참지 못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국 어르신들과 상인들이 하나둘 외국인 며느리의 편에 서기 시작했고, 끝내 사람들을 비웃던 두 여자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대체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일본에서 상처만 안고 살던 한 여성이 왜 한국을 위해 그토록 떨리는 목소리로 맞서게 된 걸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날 남편과 약속이 있어 종로의 한 오래된 닭 한 마리 골목 앞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저를 챙겨주던 동네 상인 아주머니들이 있었고, 모두들 저를 이제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동네 식구처럼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유리 씨, 오늘 태훈이 퇴근 일찍 하나 봐요? 옆 떡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끝난대요. 저는 서툰 한국말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들리기 시작한 일본어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것 좀 봐, 한국 사람 흉내까지 내네. 완전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 말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저를 동시에 조롱하는 독한 말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목소리의 주인이 제가 일본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람, 미즈노 레이카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레이카는 세련된 옷차림에 핸드폰을 들고 제 뒤에 서 있었고,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강세린이었습니다. 남편 거래처 쪽 사람이자 동네에서 저를 늘 못마땅하게 보던 그 여자였습니다. 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상했지만 더 무서운 건 세린이 짓고 있는 묘한 미소였습니다. 레이카는 제가 돌아보자 더 크게 웃었습니다. 어머, 사유리 아니야? 오랜만이네. 여기서 뭐해? 한국 음식 먹으러? 일본어였습니다. 주변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저는 그 말투 속에 담긴 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레이카는 일본 오사카에서 제가 일하던 백화점 식품관의 선배였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늘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레이카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고 제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시끄럽지 않아? 줄 서는 것도 정신없고. 역시 이런 나라는 뭘 해도 촌스러워. 레이카가 일본어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옆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유리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일부러 저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요. 과연 저는 이 순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아오이 사유리입니다. 32살이고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백화점 식품관 계약직으로 오래 일했지만 늘 정직원이 되지 못했고, 집에서는 아픈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 학비를 도우며 제 삶은 늘 뒤로 미뤄졌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성실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시와 비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특히 직장 선배였던 레이카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유리, 이것도 못해? 정말 답답하네. 레이카는 제가 실수할 때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레이카에게 휴가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바쁜데? 너 때문에 다들 고생하는 거 알아? 레이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 울었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작을까요? 왜 저는 늘 누군가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살아야 할까요? 한국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처음엔 선입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흔히 듣던 시선대로 그저 가깝지만 불편한 나라쯤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한 남자를 만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가을 오사카에서 열린 식품 박람회에 저는 시식 행사 지원 인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관을 담당하던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태훈이었습니다. 35살 서울에서 전통 식재료와 반찬류를 해외로 소개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훈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고 허리 숙여 인사하며 제가 늦게까지 정리하는 것까지 도와줬습니다. 사유리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태훈 씨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약직 직원에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제가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사유리 씨 덕분에 행사가 잘 끝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태훈 씨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낯설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태훈 씨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사유리 씨, 오사카 맛집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다음에 일본 오면 또 도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경계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이 많다면서도 결국 계산적일 거라는 제 나름의 선입견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태훈 씨가 다시 오사카에 왔습니다. 사유리 씨, 저녁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감사 인사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훈 씨는 말했습니다. 사유리 씨는 참 성실하세요. 그리고 따뜻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해요. 아니에요. 사유리 씨는 특별해요. 제가 느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따뜻함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사라질 환상일까요? 태훈 씨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만났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태훈 씨는 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걱정, 동생 학비 걱정, 회사에서 받는 무시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사유리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태훈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약해요. 아니에요. 약한 사람은 이렇게 버티지 못해요. 사유리 씨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줬으니까요. 2025년 봄 태훈 씨가 청혼했습니다. 사유리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한국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사유리 씨 가족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일본 사람이고 한국말도 서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유리 씨가 좋은 사람이면 되죠. 제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본을 떠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오사카에서 계속 작아지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레이카는 제 결혼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 사유리, 너 정신 나갔구나. 한국 가서 고생할 텐데. 저는 행복할 거예요. 행복?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데? 1년도 못 가서 도망 올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이카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2025년 여름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남편 태훈과 함께 종로구 부암동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뵈는 날 저는 너무 긴장했습니다. 일본인 며느리를 받아들이실까요? 시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사유리 씨,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네, 좋아해요. 김치도요? 네, 배우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천천히 배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유리 씨. 네, 아버님.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태훈이는 착한 애예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눈을 봤습니다.
사람은 국적보다 됨됨이에요. 사유리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시간이 보여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작은 도시락 공방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김치찌개 간이 안 맞고 밥이 설익고 반찬 양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사유리 씨. 천천히 배워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벌써 해고됐을 텐데 여기서는 기회를 줬으니까요. 틈틈이 일본어 통역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관광객 안내, 서류 번역, 회의 통역까지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거래처 쪽과 얽혀있던 강세린이라는 여자가 저를 못마땅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강세린은 41살로 남편 거래처 대표의 동생이자 동네 학부모 모임과 상인회에서 입김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세린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태훈 씨 부인이 일본 분이시구나. 반가워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유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제가 한국말로 인사하자 세린이 말했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근데 억양이 조금 있어요. 귀여워요. 귀엽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속으로는 아이 취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세린은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늘 저를 언급했습니다. 사유리 씨는 일본에서 왔으니 한국 정서는 아직 잘 모르죠. 시어른들이 외국 며느리라고 특별히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은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늘 저를 아래로 깎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참으려 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고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세린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 저를 소개할 때도 태훈 씨 일본인 부인이라고 강조했고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면 일본 사람이 한국 음식 만드는 거 신기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상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유리 씨, 세린이가 뭐라 하던데 신경 쓰지 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외국 며느리라고 시집살이 힘들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사유리 씨 성실하고 착하던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린이 뒤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요. 더 무서운 건 세린이 직접 싸우지 않고 늘 남의 입을 빌려 제 자리를 흔들었다는 점입니다. 왜 세린은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세린은 예전에 태훈에게 관심이 있었고 주변에서 중매를 시도했지만 태훈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타난 거죠. 일본인인 제가요. 세린의 질투는 단순히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제가 가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에서의 일상은 제 마음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동네 시장 어르신들은 제가 발음이 어눌해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사유리 씨, 천천히 말해도 돼. 우리 알아듣는다. 김치 담그는 날이면 저를 불러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배추 절이고 이렇게 양념 바르고. 어렵지 않지? 네, 감사해요. 제가 서툰 한국말로 대답하면 할머니들이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어느 날 밤 일본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일본 병원과 연락하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동주민센터 직원이 도와줬습니다. 사유리 씨, 제가 통역 도와드릴게요. 진정하세요. 보건소 간호사도 찾아왔습니다. 일본 병원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밤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곧 나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저에게 단지 남편의 나라가 아니라 저 같은 낯선 사람도 품어주는 곳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큰 수술 없이 회복하셨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이 진짜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다시 제3에 나타났습니다. 과연 누가 나타난 걸까요?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은 결국 일본까지 흘러갔습니다. 저는 가끔 일본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고 간단한 사회관계망에 서울 일상 사진을 올렸습니다. 시장 풍경, 도시락 사진, 동네 카페, 남편과 산책하는 모습.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누군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미즈노 레이카였습니다. 레이카는 일본에서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혐한성 발언으로 조회수를 뽑는 소규모 이슈 채널이었죠. 한국의 진실, 한국 여행 절대 가지 마세요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레이카는 제 사회관계망을 보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사유리가 한국에서 성공한 척하네. 웃기네. 어느 날 레이카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유리 오랜만이야. 서울에 잘 있어? 나도 곧 서울 갈 일이 있는데 만날 수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레이카가 왜 갑자기 연락을 한 걸까요? 하지만 같은 일본인으로서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 조심스럽게 답장했습니다. 네, 언니. 서울 오시면 연락 주세요. 며칠 후 레이카는 정말 서울에 왔습니다. 혐한 콘텐츠 촬영 차원이라고 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 한국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확인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레이카를 종로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야, 사유리. 많이 변했네. 레이카는 세련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와 똑같았습니다. 네, 언니. 잘 지냈어요? 나야 뭐 그렇지. 근데 너 정말 한국에서 살아?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레이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참 시끄럽네. 일본이랑 다르지? 저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활기차요. 활기차? 그냥 시끄러운 거지. 그리고 음식도 너무 자극적이고. 일본 음식이 훨씬 섬세하잖아. 레이카는 한국 음식, 한국 사람들, 한국의 예절 문화를 하나하나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레이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유리, 솔직히 말해봐. 한국 시집살이 힘들지? 일본인이라고 무시당하지? 아니에요. 시부모님도 좋으시고 동네 사람들도 친절해요. 진짜? 나는 안 믿겨.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한테 친절할 리 없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그건 편견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대해줘요. 레이카가 웃었습니다. 사유리, 너 완전히 세뇌당했구나. 불쌍해. 그날 카페를 나오며 저는 후회했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레이카가 강세린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칠 후 남편 회사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였고 저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강세린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거래처 대표라 함께 온 거였죠. 사유리 씨, 오랜만이에요. 세린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세린이 물었습니다. 사유리 씨, 일본에서 아는 분이 서울 오셨다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옛날 직장 선배예요. 그분도 한국에 관심 있으신가 봐요. 제가 통역 필요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소개해 주실래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물어볼게요. 며칠 후 세린과 레이카가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안사실로는 둘이 묘하게 통했다고 합니다. 세린은 레이카에게 말했습니다. 사유리 씨 남편이 제 오빠 거래처예요. 근데 솔직히 일본인 며느리라 주변에서 좀 그래요. 레이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한국 사람들이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거죠? 뭐 그런 면도 있죠.
특히 시어른들이 까다로운데 사유리 씨가 잘 버티나 싶어요. 둘은 그렇게 서로의 불만을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레이카는 사유리가 한국에서 인정받는 게 싫었고 세리는 사유리가 동네에서 인기를 얻는 게 싫었습니다. 목표가 같았던 거죠. 레이카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사유리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영상인데요? 한국 생활의 진실 같은 거요. 사유리가 실제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죠. 세린이 웃었습니다. 재밌겠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둘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유리를 자극해 감정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사유리가 한국에서 적응 못한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둘이 제 삶을 흔들기 위해 일부러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이상하리만큼 겹치는 조롱과 소문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을 뿐입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을 때 평소 친하던 아주머니가 저를 피했습니다. 사유리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바빠서. 하지만 눈빛이 어색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 누군가 제가 일본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한국으로 도망왔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태훈 씨, 요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사유리 씨는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25년 12월 어느 토요일 남편과 저는 종로의 유명한 달칸마리 골목에 갔습니다.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웠고 식당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유리 씨, 오늘 추운데 고생이네. 떡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음식 맛있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일본어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들 줄 서는 것도 정신없네. 역시 이런 나라는 뭘 해도 촌스러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레이카였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레이카가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세린도 보였습니다. 레이카는 저를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어머, 사유리 아니야? 여기서 뭐해? 줄 서서 한국 음식 먹으려고. 일본어였습니다. 주변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저는 그 말투 속에 담긴 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레이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 정말 한국 사람 흉내 완벽하게 내네.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근데 사유리, 아무리 그래도 너는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될 수 없어. 저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봐. 시끄럽게 떠들고 줄도 제대로 못 서. 일본이랑 비교하면 정말 수준 차이 나지 않아? 옆에 있던 떡집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사유리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레이카는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유리, 솔직히 말해봐. 한국 생활 힘들지? 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일본 사람이라고 뒤에서 욕하잖아.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너 여기서 외국인 취급받으면서 힘들게 산다며? 그 순간 세린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사유리 씨? 한국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레이카가 세린에게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우스워. 사유리가 뭘 안다고 한국 문화를 이해해? 세린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유리 씨 일본 친구분이래요. 반갑다고 인사하시네요. 하지만 레이카가 한 말과 세린이 통역한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참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멈출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맞서야 한다고. 과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레이카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떡집 아주머니, 반찬 가게 할머니, 남편,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레이카 언니 그만하세요. 레이카가 웃었습니다. 뭘 그만해? 나 사실만 말하는 건데. 아니에요. 언니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비웃고 저를 이용해서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요. 이용? 내가 언제? 지금이요. 언니는 한국을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타국의 친절을 받고도 그 나라 사람들을 비웃는 건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레이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를 깔보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언니는 지금 일본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제 목소리의 떨림과 간절함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레이카가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사유리, 너 미쳤구나. 한국 사람들한테 완전히 세뇌당했어. 세뇌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늘 무시당했지만 여기서는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어요. 제가 실수해도 기다려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는 그런 경험 없으니까 이해 못할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돌아온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때 세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유리 씨, 진정해요. 다들 보잖아요. 저는 세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세린 씨. 네. 저를 외국인이라고 무시한 건 참았어요. 하지만 저를 아껴준 사람들까지 깎아내리는 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세린 씨가 뒤에서 제 소문 퍼뜨린 거 알아요. 레이카 언니랑 손잡고 저 무너뜨리려고 한 것도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린이 당황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알 거예요. 저는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말도 서툴고 문화도 다 이해 못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여기서 사람들한테 받은 따뜻함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떡집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유리 씨, 우리 알아요. 사유리 씨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반찬 가게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사유리 착한 애야.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늘 말이 없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옆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유리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유리는 국적 때문에 존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시아버지가 레이카를 봤습니다. 일본어는 못 알아듣지만 당신이 우리를 비웃은 건 알겠습니다. 표정과 말투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레이카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며느리가 여기 온 지 1년 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불평 안 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시장 일 도와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달려가고. 그게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세린을 봤습니다. 세린 씨. 네, 사장님. 세린이 긴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세린 오빠의 거래처였으니까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질투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동네에서 사랑받는 게 싫었던 겁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세린이가 계속 사유리 씨 흉봤어요. 저도 들었어요. 일본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유리 씨는 우리보다 더 성실해요.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세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레이카가 찍고 있던 영상에는 오히려 그녀 자신의 혐오와 무례가 고스란히 담겼고 세린이 뒤에서 소문을 퍼뜨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레이카가 핸드폰을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요. 저 일본 여자 우리 비웃었잖아. 사유리 씨를 이용하려고 했네. 세린이는 왜 저래? 질투가 저렇게 심해?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레이카와 세린은 동시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유리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떡집 아주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사유리 고생했어. 잘 참았어. 반찬 가게 할머니도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유리는 우리 가족이야. 일본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어.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레이카는 결국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혐오가 담긴 영상이 유출되며 일본에서도 비난받았습니다. 세린은 남편 오빠 거래처에서 문제가 됐고 동네 모임에서도 멀어졌습니다. 둘 다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 사건 이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고 당당해졌습니다. 도시락 공방은 동네 어르신들과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작은 가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유리 씨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간이 딱 맞아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일본어 통역 경험을 살려 한일 식문화 교류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가정식 오니기리를 만들어 볼게요. 할머니들이 따라했습니다. 오니기리가 뭐야? 주먹밥이에요. 한국 주먹밥이랑 비슷해요. 아, 그거구나. 우리도 옛날에 많이 먹었지. 문화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밥을 정성껏 만들어 사람을 먹이는 마음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할머니들이 말했습니다. 사유리 고마워. 재밌었어. 다음 주에 또 와. 저는 이제 한국을 단지 사랑하는 나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도 된다고 알려준 나라라고 말합니다. 일본에서 늘 작아져 있던 저는 서울에서 비로소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유리, 네 아버님. 처음엔 걱정했어요. 일본 며느리라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까 싶었죠.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은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유리는 우리 가족이에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남편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웃었고 더 자주 안아줬습니다. 사유리, 당신 정말 대단해요. 뭐가? 그날 레이카한테 맞선 거. 저도 못했을 거예요. 난 그냥 참을 수 없었어. 그게 용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강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약하다고 답답하다고 들었는데 2025년 겨울이 지나고 2026년 새해가 왔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시장에 갔습니다. 사유리 새해 복 많이 받아. 상인들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우리 사유리 건강하고 행복하자. 저는 떡을 사고 과일을 사고 김치를 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시부모님께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도 잘 부탁해. 시어머니가 떡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사유리 많이 먹어. 감사해요. 떡국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받아줄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여기가 제 집이라는 것을요. 그날 식당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맞섰던 이유도 결국 하나였습니다. 저를 품어준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앞으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6년 1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였습니다. 사유리 씨,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 있나요? 저요? 네. 사유리 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해봐요.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결국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촬영 전날 밤 긴장돼서 잠을 못 잤습니다. 괜찮을까? 괜찮아요. 사유리는 잘할 수 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유리 씨 반가워요.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사유리 씨,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모든 게 낯설었고 사람들이 저를 받아줄지 걱정됐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힘든 일도 많았죠? 네. 특히 일본 사람이라고 편견받을 때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니까 사람들도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인상 깊은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날 식당 앞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카와 세린 그리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 그때 시아버지께서 제 옆에 서주셨어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진행자와 스튜디오 관객들이 울었습니다. 사유리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약했어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녹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떨렸지만 잘한 것 같아. 고생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며칠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회관계망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사유리 씨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저도 외국인인데 힘이 됐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워요. 예상치 못한 연락도 많이 왔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출판사에서 책 제안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책으로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서울에서 다시 찾은 목소리로 정했습니다. 6개월간 틈틈이 썼습니다. 일본에서의 힘든 시간, 한국에서 만난 따뜻함, 레이카와의 대결,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책이 출판됐습니다. 서점 사인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유리 씨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외국인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주변 시선이 힘들었어요. 근데 사유리 씨 보고 힘냈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잘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사유리 씨 이야기 듣고 부끄러웠어요. 외국인을 편견으로 봤거든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잖아요. 사인회는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쳤지만 보람찼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태훈 씨, 나 좀 대단한가 봐. 원래 대단했어요. 아니야. 예전엔 정말 작았어. 근데 이제는 달라.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 누군가 저를 깎아내려 해도 맞설 수 있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과연 제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은 2026년 1월 말입니다.
저는 서울에 온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밥 짓고 계란말이 만들고 김치 담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사유리, 오늘도 바쁘죠? 응. 주문이 많아.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나 이제 강해졌잖아. 남편이 웃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주민센터 수업에 갔습니다. 오늘은 일본 전통 된장국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들, 일본 된장은 한국 된장이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 더 부드럽고 단맛이 있어요. 그래? 한번 먹어볼까?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유리, 너 덕분에 일본 음식도 알게 되고 좋다. 감사해요, 할머니. 너 정말 우리 동네 자랑이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랑이라니.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유리, 오늘 방송 봤어. 너 진짜 잘하더라. 감사해요. 우리가 다 자랑스러워. 우리 사유리.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사유리, 국 끓였어. 먹어. 감사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걱정돼. 괜찮아요. 행복해서 바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유리, 우리 가족 돼줘서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저녁을 먹으며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태훈 씨, 나 생각해봤는데. 뭐? 작은 식당 하나 열고 싶어. 한일 가정식 전문.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 당연하죠. 우리 같이 해요.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 따뜻한 음식, 사람들의 웃음.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미래였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1년 반 전 오사카에서 작아져 있던 저는 이제 서울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레이카에게 맞서고 세린을 이기고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유리라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날 식당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한국을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타국의 친절을 받고도 그 나라 사람들을 비웃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말은 레이카에게 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저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한국을 봤던 저에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곳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불빛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상처받고 한국에서 치유받은 여자 아오이 사유리의 이야기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내일도 도시락을 만들고 수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제게 물을 겁니다. 사유리 씨, 한국 생활 후회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전혀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나라예요. 여기서 저는 비로소 사유리가 됐어요. 그리고 웃을 겁니다. 진심으로요. 감사합니다, 한국. 저를 품어줘서, 저를 사랑해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당히 서서 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아오이 사유리, 서울에 사는 일본 여자이자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자랑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생긴 지 오래입니다. 옆에서 남편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고 창밖으로는 부암동 골목의 고요한 새벽 공기가 느껴집니다. 이 순간이 참 좋습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저만의 시간이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밥을 안치고 오늘 만들 도시락 재료를 꺼내놓습니다. 계란, 시금치, 당근, 어제 시장에서 산 싱싱한 고등어. 이 평범한 재료들이 제게는 매일 주어지는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오사카에서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일하던 시절, 저는 늘 이런 재료들을 다뤘지만 한 번도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열하고 포장하고 손님에게 건네는 물건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재료들로 누군가의 하루를 채워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오늘도 사유리 씨 도시락 맛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 제 가슴이 뛰는 걸 느낍니다. 밥이 뜸들 때까지 창가에 앉아 골목을 봅니다. 저 아래 떡집 아주머니 가게에 불이 들어옵니다. 아주머니도 저처럼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시나 봅니다. 언젠가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유리 씨, 우리 닮았어. 새벽부터 일하고 손님 웃는 거 보면 기분 좋고.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닮았다는 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사람과 사람이 닮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도시락을 다 만들고 배달을 나갈 때쯤 되면 동네가 깨어납니다. 골목 어귀 슈퍼 아저씨가 셔터를 올리고 약국 할머니가 문 앞을 쓸고 빵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옵니다. 모두 저에게 인사합니다. 사유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오늘 날씨 좋아요. 조심히 다녀와요. 일본에서는 이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마주쳐도 고개만 살짝 숙일 뿐 말을 건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물며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죠. 하지만 여기 부암동에서는 다릅니다. 골목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고 제 일을 알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줍니다. 가끔 도시락 배달을 하다가 문득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삶인가 싶어서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오사카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내일이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이카 선배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주눅 들고 월급날이 되면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 학비를 보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어서 편의점 할인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정성껏 만든 밥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을 걸고요. 주민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할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할머니들이 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열심히 따라하고 사유리 덕분에 새로운 거 배운다고 말할 때면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일본에서는 늘 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유리 때문에 일이 늦어진다. 집에서도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하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제가 있어서 좋다고 제가 해주는 게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 태우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늘 말합니다. 원래 사유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일본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죠.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변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저라면 식당 앞에서 레이카에게 절대 맞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하며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나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를 품어준 이곳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으니까요. 그 순간 제 옆에 섰던 시아버지를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평소 말이 없으시고 표정도 잘 안 바뀌시는 분인데 그날 제 옆에 서서 우리 며느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적이나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집에 오셔서 반찬을 만들어 주시거나 제가 힘들어 보이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해 주십니다. 일본에서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밤새 제 손을 잡아주셨던 그 따뜻한 손을 저는 기억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를, 그것도 일본에서 온 며느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는 압니다. 동네 시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집 아주머니, 반찬 가게 할머니, 과일 가게 아저씨, 모두 저를 그냥 동네 사람으로 대해주십니다. 처음엔 일본 사람이라고 신기해하시고 조심스러워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편하게 농담도 하시고 가끔 사유리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행복하구나 같은 말씀도 해주십니다. 제가 행복한 게 보이나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이 기대되고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말이 서툴 때가 있고 문화 차이로 당황할 때도 있고 가끔 일본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불편함들은 제가 여기서 느끼는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레이카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여전히 혐오로 가득 찬 영상을 만들며 살까요? 아니면 조금은 변했을까요? 사실 저는 레이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그녀도 분명 아팠을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 했던 거겠죠. 예전에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곳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품어줬으니까요. 강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그녀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녀 역시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약할 때가 있고 그 약함이 때로는 남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극복하느냐 아니면 계속 그 안에 갇혀 사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요즘 저는 작은 식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일 가정식을 함께 내는 곳으로요. 일본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한 상에 올라가는 식당. 된장국과 미소시루가 함께 있고 김치와 스케모노가 나란히 놓이고 불고기와 야키니쿠가 같은 메뉴판에 있는 곳.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함께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시부모님도 응원해 주시고 동네 사람들도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사유리 식당 열면 우리가 첫 손님이다. 떡집 아주머니가 벌써부터 예약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들 오시면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너무 좋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제가 이곳의 일부라는 느낌을 주니까요. 밤에 남편과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태훈 씨, 나 오늘도 행복했어. 저도요. 고마워. 나를 한국으로 데려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사유리가 제 인생에 와줘서. 우리는 손을 잡고 있다가 잠듭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하루가 저에게는 매일 새로운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저를 받아준 모든 분들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제 자신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오이 사유리입니다. 32살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아내이고 이 동네의 이웃이고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요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저를 깎아내려 해도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서울에서 찾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는 사랑과 감사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